속초의 늦은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거리에는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왔고 사람들은 목도리를 깊숙이 여미며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죠. 도연그룹의 명예회장인 한도연은 출장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온기가 한도연을 안으로 이끌었어요. 카페 안은 포근했습니다.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한도연은 구석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창밖으로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고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한도연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 온기를 느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도 가슴속 깊은 곳의 냉기를 녹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사업에 바쳤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서 도연그룹을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냈죠. 사람들은 한도연을 성공한 기업인이라 불렀고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도연 자신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를요. 한도연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한지연.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왔어요. 지연이는 총명하고 마음씨 고운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꼭 닮아 똑 부러지는 성격이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지녔었죠. 한도연은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고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딸 사이는 어느 순간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한도연은 딸이 좋은 집안의 사람과 결혼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기업인의 딸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격식과 품위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지연이는 달랐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정해준 길을 거부했고 자신만의 삶을 살겠다고 했어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연이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한도연은 격노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갖다니, 그것도 신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남자의 아이를. 한도연은 차갑게 말했죠. 그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지연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는 제 생명이에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한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딸의 눈물보다 중요했던 거죠. 그날 밤 지연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도연은 딸이 며칠 있다 돌아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지연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찾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려면 딸이 먼저 돌아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한도연은 사람을 시켜 딸을 찾았지만 지연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어요. 이름을 바꿨는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도연은 회사 일에 더욱 매진했지만 밤이면 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성공한 기업인으로서의 삶 뒤에는 아버지로서 실패한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그 모든 업적이 딸 하나 지켜내지 못한 무능함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한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창밖의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문득 한도연은 생각했어요. 내가 그때 단 한마디라도 잡았더라면, 지연아, 기다려라, 함께 이야기해보자고 말했더라면 지금쯤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 한도연의 가슴 속에는
깊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카페 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한도연의 마음은 속초의 찬바람보다 더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발 사이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한도연은 또 한 번 딸을 떠올렸죠. 지연아, 넌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니?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란다. 한도연은 천천히 지갑을 꺼내 펼쳤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 속에는 여러 장의 카드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조심스럽게 끼워져 있었어요. 빛바랜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딸 지연이의 사진이었죠. 한도연은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카페 안의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도연만이 홀로 그 자리에 앉아 지난 세월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화려한 삶 뒤에 감춰진 한 아버지의 깊은 슬픔과 후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작은 체구의 소년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낡고 얇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신발은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소녀는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홀로 앉아 있는 한도연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한도연에게 다가왔어요. 아이의 손은 추위에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가늘게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따뜻한 음료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한도연은 아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순간 가슴 한편이 찡했어요. 추운 겨울날 거리를 헤매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한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을 펼치며 돈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년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아이는 한도연의 지갑 속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갑 안쪽에 끼워져 있던 낡은 사진, 바로 그 사진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의 사진 말이죠.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고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어요.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예요. 한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이 아이가 뭐라고 했던 걸까요? 한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했니? 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분이 우리 엄마예요. 엄마 이름은 한지연이에요. 한도연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한지연. 그 이름을 다른 사람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손에 든 지갑이 덜컥 떨렸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한도연은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물었어요. 지연이가 내 엄마라고?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이는 그것을 닦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진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작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한도연의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돌아가셨다니. 지연이가 그 사랑스럽던 딸이 이 세상에 없다니. 한도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한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아프셨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러다가 작년 겨울에 그냥 가셨어요. 한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앞이 캄캄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딸이 아팠다니, 돈이 없어 병원도 가지 못했다니, 자신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딸은 혼자 아파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이 사진을 가지고 다니셨어요. 소년이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해진 천지갑이었어요. 아이는 그 안에서 똑같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도연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사진, 지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다만 소년이 가진 사진은 더 낡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수없이 꺼내보고 만지고 눈물로 적셨을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 사진 속 분이 외할아버지라고. 언젠가 꼭 찾아뵈어야 한다고. 한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로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눈물이었어요. 지연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아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줬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년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좋은 분이셨어요. 힘들어도 항상 웃으셨고, 저한테 따뜻한 밥을 해주셨어요. 가끔 밤에 울고 계실 때도 있었지만, 제가 보면 금방 웃으셨어요. 한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이 내쫓은 딸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배고파도 참으며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니. 할아버지 진짜 우리 외할아버지 맞으세요? 소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러고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한도연의 마음속에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자신의 손자일까요? 세상에는 사기꾼도 많고 돈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의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 순수한 눈망울, 진심 어린 눈물,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이의 사진을 보며 보이는 그리움의 표정이 너무나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넌 이름이 뭐니? 윤민재예요.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윤민재. 한도연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연이가 윤 씨 성을 가진 남자와 함께했던 걸까요? 아니면 아이 아버지의 성을 따른 걸까요?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카페 주인에게 따뜻한 코코아와 샌드위치를 주문했어요. 민재는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아이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한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마음이 아팠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체하겠다. 한도연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온기가 담겼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금 천천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한도연은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자일까 확인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미 마음 한편에서는 믿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연이의 아들이기를, 자신의 손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작은 카페 안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방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의 눈빛,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이의 사진을 보며
흘리던 진심 어린 눈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저 아이가 지연이의 아들일까? 마음 한편으로는 믿고 싶었습니다. 지연이가 남긴 혈육이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한도연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성은 경고했습니다. 세상에는 남의 불행과 그리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죠. 한도연은 오랜 세월 사업을 해오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진실한 사람도 있었지만 거짓으로 가까이 다가와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재산이 많은 노인을 노리는 사기꾼들의 수법을 여러 번 목격했었죠. 혹시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조사해서 잃어버린 딸 이야기를 알아낸 뒤 이런 계획을 꾸민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민재의 그 눈빛만은 거짓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보며 흘리던 눈물,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 표정은 연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도연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속초의 밤은 고요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한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요. 한도연은 휴대전화를 들어 비서 최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최은정은 2번의 신호음 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은정 씨, 지금 당장 속초로 와주게 급한 일이 생겼네. 최은정은 한도연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떨림을 느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생긴 게 분명했어요. 최은정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죠. 몇 시간 후 최은정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한도연은 어젯밤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소년의 이야기, 지연이의 사진, 그리고 민재라는 이름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최은정은 놀란 표정으로 한도연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그게 정말입니까? 나도 믿기지 않네 하지만 그 아이의 눈을 보니 거짓말 같지 않았어. 최은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한도연 곁에서 일한 지 이제 막 되었지만 회장이 얼마나 딸을 그리워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회의 중에도 식사 중에도 문득문득 먼 곳을 바라보는 회장의 눈빛을 보며 그 깊은 슬픔을 느꼈었습니다. 조사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 하지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하네. 만약 이게 사기라면 소문이 퍼지는 건 좋지 않아. 그리고 만약 진짜라면 한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자신의 손자가 거리를 떠돌며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최은정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유능한 비서였고 이런 일을 처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민재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찾아냈습니다. 카페 주변을 수소문한 결과 아이가 자주 보이는 장소를 알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최은정은 두꺼운 파일을 들고 한도연을 찾아왔어요. 한도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비서를 맞이했습니다. 최은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 최은정은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윤민재, 올해 12살입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무연고 아동으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보호자도 없고 거주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무연고 아동이라니.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은정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어머니는 윤지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원비를 내지 못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윤지연. 한도연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지연이가 성을 바꾼 거였어요. 아마도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을 겁니다. 한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최은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윤지연 씨는 여러 식당에서 일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주로 주방 보조나 청소 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정말 힘들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한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 귀하게 자란 딸이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다니. 그것도 아픈 몸을 이끌고 말이죠. 한도연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최은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윤지연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더군요. 최은정은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지연이의 글씨체였습니다. 한도연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오래 함께하지 못할 것 같구나. 미안해. 너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아빠 전 아빠가 옳았다는 걸 이제 압니다. 하지만 민재를 낳은 건 후회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제 전부예요. 민재야, 너의 외할아버지는 무섭게 보이지만 사실은 따뜻한 분이란다. 언젠가 꼭 찾아가렴. 할아버지는 너를 사랑해 주실 거야. 한도연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글씨를 가렸고 목이 메어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지연이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아이에게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회장님, 혈액형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최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네. 이것만으로 충분해. 한도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확신했어요. 민재는 진짜 자신의 손자였습니다. 지연이의 아들이었고 자신이 평생 그리워했던 딸이 남긴 유일한 혈육이었던 겁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손자였구나. 한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쁨과 슬픔, 후회와 다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어요. 최은정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방황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확고한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죠. 그 아이를 찾아야 하네 당장. 하지만 한도연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민재가 자신을 받아들여 줄까요? 엄마를 혼자 두고 떠나게 만든 외할아버지를, 엄마가 힘들게 살다 죽게 만든 장본인을 용서해 줄까요? 한도연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딸에게는 실패한 아버지였지만 손자에게만큼은 제대로 된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은정 씨,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나? 네, 회장님 위치를 파악해 두었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입으며 말했어요. 갓에 더 늦기 전에. 두 사람은 서둘러 호텔을 나섰습니다. 한도연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기대, 후회와 희망이 뒤섞인 채 말입니다. 이제 손자를 만나러 가는 길, 한도연은 평생 준비하지 못했던 그 순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도연과 최은정은 서둘러 어제 민재를 만났던 카페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도연은 계속해서 손을 비비며 불안해했어요.
어제 그 아이에게 연락처라도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봤어야 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죠. 카페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한도연은 서둘러 차에서 내려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지만 민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도연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창밖만 바라봤죠. 최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주변에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인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한도연이 민재에 대해 묻자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요? 가끔 오긴 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저녁 때 오는 편이죠. 저녁이라면 몇 시쯤인가요? 글쎄요, 5시에서 7시 사이. 그것도 매일 오는 건 아니고요. 한도연은 답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손자를 만나고 싶은데 언제 올지도 모른다니. 최은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 아십니까? 카페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저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몇 명 더 있거든요. 다들 비슷하게 낡은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구걸을 해요. 한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구걸이라니. 자신의 손자가 남에게 손을 벌리며 살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최은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 아시는 게 더 있으신가요? 음료 가게 아주머니가 더 잘 아실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옆 가게로 갔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이었어요. 가게 안에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도연이 민재에 대해 묻자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 불쌍한 것들 말인가요? 불쌍하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아이들 저쪽 폐공장 근처에서 같이 살아요. 거기 애들 다 구걸이나 도둑질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도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구걸뿐만 아니라 도둑질까지 시킨다니. 최은정도 놀란 표정으로 아주머니를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를 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숨어 다니거든요. 경찰이 올 때쯤이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고 게다가 아이들도 무서워서 말을 안 해요. 한도연의 두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린아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비열한 인간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자신의 손자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폐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거기 위험해요. 함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위치만 알려주십시오. 아주머니는 망설이다가 종이에 약도를 그려주었습니다. 한도연은 그것을 받아들고 서둘러 가게를 나섰어요. 최은정이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경찰에 먼저 연락하는 게 좋겠습니다. 혼자 가시기엔 위험합니다. 한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은정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경호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회장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필요했죠. 차는 속초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번화가를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어요.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의 모습도 드물었습니다.
한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민재야, 내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은 따뜻한 집에서 풍족한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손자는 이런 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던 겁니다. 한도연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딸을 내쫓은 것도 모자라 손자까지 이런 처지로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약도를 따라가다 보니 폐공장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 무너진 담장들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한도연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죠. 회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은정이 한도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곧이어 경호원 2명도 도착했어요. 한도연은 그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폐공장 안은 어두웠습니다. 햇빛이 깨진 천장 틈으로만 새어 들어왔고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어요. 한도연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저 정말 아파요. 병원에 좀 가게 해주세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민재일까요? 한도연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 명의 아이들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모두 10살에서 15살 사이로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더러웠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도연은 민재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한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온몸을 휘감았어요. 최은정이 한도연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침착하셔야 합니다. 경찰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한도연이 민재를 발견하기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민재는 그날도 추운 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손은 꽁꽁 얼어붙었고 배는 고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주머니 속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민재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모은 돈은 고작 3,000원. 형님들이 요구하는 금액에는 턱없이 모자랐죠. 폐공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재는 녹슨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컴컴한 통로를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서자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소파에는 박철수라 불리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이곳 아이들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죠, 않나? 박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어요. 박철수는 돈을 받아 세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고작 이것뿐이야? 죄송합니다. 형님, 오늘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뺨을 맞았습니다. 민재의 몸이 휘청거렸고 입술이 터졌어요. 쇳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민재는 신음조차 참았습니다. 울거나 아프다고 말하면 더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너 같은 게 밥이나 먹으려고? 오늘 한 푼이라도 덜 가져오면 밥은 없다고 했잖아. 박철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배는 고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박철수의 말이 곧 법이었고 거역할 수 없었죠. 내일은 10,000원 이상 가져와, 알았지? 네, 형님. 민재는 구석으로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돌아오고 있었어요. 모두 지친 얼굴이었고 어떤 아이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수진이는 옷이 찢어져 있었고 9살 동욱이는 무릎이 까져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민재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동욱이에게 건넸습니다.
동욱이는 고맙다는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봤죠. 이곳의 아이들은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들을 도구로만 여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좁은 방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오늘 목표 금액을 채운 아이들에게만 빵 한 조각과 물이 주어졌습니다. 민재는 못 받았지만 수진이가 자기 빵을 반으로 나눠주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지만 수진이가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빠 먹어요. 오빠가 쓰러지면 우리는 어떡해요. 민재는 결국 빵을 받아 조금씩 먹었습니다. 마르고 딱딱한 빵이었지만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민재는 빵을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기로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할아버지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도와주실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여기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했죠. 민재는 새벽에 몰래 일어났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자고 있었고 감시하는 어른들도 졸고 있었어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자유를 향한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하지만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철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거친 손이 민재의 목덜미를 잡았어요. 박철수였습니다. 민재는 온몸이 얼어붙었죠. 어딜 가려고 그래? 박철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박철수는 민재를 질질 끌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깨어나 무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망치려 했어? 박철수가 민재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민재의 몸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고 통증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박철수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도망치면 너뿐 아니라 꼬마애들도 가만 안 둔다. 박철수가 어린 수진이와 동욱이를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고 있었어요. 민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린 아이들까지 벌을 받게 할 수는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형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민재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없었어요. 그저 다른 아이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박철수는 비웃으며 민재를 발로 찼습니다. 좋아, 그럼 벌을 받아야지. 일주일 동안 밥은 없다. 그리고 매일 2만 원씩 가져와 못 가져오면 그때는 진짜 가만 안 둔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는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을 지키려면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재의 하루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리를 헤매며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했어요. 추운 날씨에 손발은 얼어붙었고 배고픔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민재는 길을 걷다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기력이 바닥났던 거예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민재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얘야, 괜찮니?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아주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재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지갑에서 5천 원을 꺼내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민재는 그 돈을 꼭 쥐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표까지는 아직 멀었고 해는 지고 있었죠.
밤늦게 폐공장으로 돌아왔을 때 민재는 겨우 2만 원을 채웠습니다. 박철수에게 돈을 건네자 그는 돈을 세어보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번엔 잘했네. 계속 이렇게만 해. 민재는 대답 없이 구석으로 갔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하늘에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민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어둠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이 고통이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옆에서는 수진이가 작게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수진이에게 다가가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민재의 눈빛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이제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무너지면 이 아이들은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게 민재는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날이 오기를, 엄마가 말씀하시던 외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그것만이 민재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한도연은 폐공장 앞에서 민재를 처음 발견한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은정과 경호팀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폐공장 주변을 감시하고 아이들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박철수 일당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하나하나 기록했죠. 최은정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최은정이 가져온 증거 자료를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아이들의 증언 녹취록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범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작전을 준비하겠습니다. 형사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조심스럽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다칠까봐 걱정입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전일은 사흘 후로 정해졌습니다. 그 사이 한도연은 한시도 편히 쉴 수 없었어요. 밤마다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이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지 상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회의 중에도 자꾸만 멍해졌죠. 최은정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한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몸 상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 지금 이 순간에도 민재가 고통받고 있을 텐데 내가 여기 편하게 앉아 있다는 게 견딜 수가 없어. 한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작전 당일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 경찰과 한도연 일행은 폐공장 근처에 집결했어요. 형사는 작전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고 경호원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한도연도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최은정이 간곡히 말렸어요. 회장님, 위험합니다. 경찰이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정리한 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다치시면 민재는 누가 돌봐드립니까? 제발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한도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은정의 말이 옳았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차 안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폐공장 안으로 날아가 있었죠. 경찰들이 조용히 폐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박철수 일당도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형사들은 신호를 주고받으며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아이들이 갇혀 있다는 방으로 다가갔죠.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좁은 방 안에 10여 명의 아이들이 웅크리고 자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담요도 없이 맨바닥에 누워 있었고 어떤 아이는 서로 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아이들을 먼저 밖으로. 형사의 지시에 따라 경찰들이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무서워 떨었지만 경찰복을 보고는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재라는 아이는 어디 있니? 형사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창고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창고에 갇혀 있어요. 어제 형님한테 혼났어요. 형사들은 서둘러 창고로 향했습니다. 낡은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작은 손이 보였어요. 민재였습니다. 아이는 손목과 발목이 묶인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새로운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도 터져 있었어요. 민재야, 괜찮니? 형사가 다가가 묶인 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민재는 눈을 뜨며 형사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또 벌을 받는 줄 알고 움츠러들었지만 경찰복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 아저씨? 그래, 이제 괜찮아. 너를 구하러 왔어.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이제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거예요. 형사는 민재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밖에서는 박철수 일당이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그들은 경찰을 보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구가 막혀 있었어요. 박철수는 수갑이 채워지면서도 거친 말을 내뱉었지만 경찰은 그를 차에 태웠습니다. 최은정이 한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성공했습니다. 민재를 찾았어요. 한도연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폐공장 입구로 달려가는 한도연의 발걸음은 평생 그 어느 때보다 빨랐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자를 만나야 했으니까요. 입구에 도착했을 때 형사가 민재를 안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민재의 상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얼굴, 너무나 마른 몸, 그리고 겁에 질린 눈빛까지. 민재야. 한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어 한도연을 바라봤어요. 아이는 카페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를 알아봤습니다. 한도연은 형사에게 다가가 민재를 건네받았어요. 이제 내가 안을게. 한도연은 민재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고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코트를 벗어 민재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이젠 괜찮다.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해. 민재는 한도연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한도연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껴안고 울었죠. 내 엄마가 날 이곳으로 보낸 이유가 바로 너였구나. 한도연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지연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를, 아들에게 할아버지를 찾아가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딸은 아버지를 용서했고 그 용서의 징표로 손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른 아이들도 구조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의료진이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와 동욱이 그리고 다른 아이들 모두 담요를 받고 따뜻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졌고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최은정이 한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민재의 상태를 검사받아야 해요.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를 안은 채 구급차에 올랐어요. 차 안에서도 한도연은 민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지쳐서 한도연의 품에서 잠들었고 한도연은 그런 민재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아이를 놓치지 않겠다. 지연아, 내가 못다한 사랑을 내가 이 아이에게 줄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구급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경찰차들이 박철수 일당을 싣고 따라왔어요. 긴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푹신한 침대, 따뜻한 이불, 그리고 조용한 방. 폐공장의 차갑고 딱딱한 바닥과는 너무나 달랐죠. 민재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깨끗한 병실이었고 창문으로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침대 옆 의자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도연이었어요. 회장은 민재의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한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민재가 살짝 손을 움직이자 한도연이 깨어났습니다. 회장은 민재와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깨어났구나. 어디 불편한 데는 없니? 한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도연이 걱정할까 봐요. 물 마실래? 한도연이 물잔을 들어 민재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민재는 조금씩 물을 마셨어요.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도연은 민재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했고 담요를 더 덮어주었어요. 민재는 한도연을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 질문에 한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회장은 민재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었죠. 민재야. 한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카페에서 보여준 그 사진 기억하니? 내 엄마 사진 말이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도연은 지갑을 꺼내 그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빛바랜 사진 속에서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여자는 내 딸이란다. 한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재는 눈을 크게 떴어요. 한도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손자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한도연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시던 외할아버지, 언젠가 꼭 찾아가야 한다던 그분이 바로 눈앞에 계신 걸까요? 그럼 할아버지가 엄마 아버지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내 엄마한테 너무 못된 짓을 했어. 엄마가 집을 나갈 때 붙잡지 못했고 그 뒤로도 찾지 못했단다. 한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한도연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자주 아팠습니다. 아플 때마다 민재를 꼭 안으며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먼 곳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민재야, 너의 외할아버지는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은 따뜻한 분이야.
할아버지는 너를 분명히 사랑해 주실 거야. 민재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엄마는 언제나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엄마가 늘 그랬어요. 민재가 눈물을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를 꼭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할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찾아주실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몸이 떨렸어요. 지연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믿고 있었다니, 아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그런 말을 했다니. 한도연은 민재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자신의 품에 안겼어요. 한도연은 민재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의 약속을 내가 대신 지키마.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다시는 아프지도 배고프지도 무섭지도 않게 해줄 거야. 민재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 혼자 살아남아야 했던 두려움, 박철수에게 당한 고통, 그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도연은 민재를 더욱 꼭 안으며 함께 울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최은정이 조용히 문을 열어보다가 다시 살며시 닫았어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재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한도연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랑 같이 살 수 있어요? 한도연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부터 넌 할아버지의 손자야. 우리는 가족이란다. 민재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안정감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자신을 지켜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민재는 행복했습니다. 한도연은 민재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민재야, 할아버지가 내 엄마한테 잘못한 건 평생 후회할 거야.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고 싶구나. 내가 원하는 게 뭐든 말해보렴.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랑 동욱이는요?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한도연은 그 질문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아이들을 걱정하다니. 한도연은 민재의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걱정 마, 모두 안전해. 지금 다른 병실에서 치료받고 있단다. 나중에 다 나으면 만날 수 있어.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도연은 민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진짜 지연이의 아들이 맞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 그건 바로 지연이를 닮았어요. 민재야, 몸이 다 나으면 할아버지 집으로 가자. 내가 좋아할 만한 방도 준비할게. 학교도 다시 다닐 수 있어. 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학교요? 저 학교 다닐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 또래 친구들처럼 학교도 다니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어. 민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었으니까요. 한도연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평범한 아이로 살 수 있단다.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도연을 껴안았습니다. 한도연도 민재를 꼭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진짜 가족의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한도연과 민재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 그것은 바로 서로를 이어주는 사랑의 끈이었습니다.
한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고맙다. 내가 이 아이를 내게 보내준 거구나. 할아버지가 잘 키울게 내가 못다한 사랑까지 모두 주마. 민재는 한도연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연은 민재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민재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로서의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예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민재는 한도연과 함께 서울의 큰 집에서 지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넓은 방, 푹신한 침대, 따뜻한 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아껴주는 할아버지의 존재가 꿈만 같았죠. 민재는 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에는 희망이 담겼어요. 한도연은 민재를 보며 매일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는 손자를 배웅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한도연의 마음 한편에는 늘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폐공장에서 함께 구조되었던 다른 아이들이었어요. 수진이, 동욱이,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모두 보호시설로 보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도연은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민재만 구한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지연이라면 어땠을까요? 딸이라면 분명 모든 아이들을 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저녁 한도연은 민재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한도연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신문을 내려놓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 민재는 고개를 들어 한도연을 바라봤어요. 네, 할아버지. 수진이랑 동욱이, 다른 친구들 보고 싶니? 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민재는 그 아이들을 자주 생각했어요.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동생들이었죠. 민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고 싶어요. 다들 잘 지내는지 궁금해요. 한도연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좋은 계획이 있단다. 그날부터 한도연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은정과 함께 강릉의 바닷가를 둘러봤고 언덕 위에 넓은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건축가를 불러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집, 따뜻하고 안전한 곳을 만들고 싶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고 강릉의 바닷가 언덕에는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되었어요. 하얀 벽과 넓은 창문, 그리고 푸른 바다가 보이는 정원까지. 건물 입구에는 아직 천으로 가려진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개원식 날이 밝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날이었어요. 한도연은 정장을 차려입고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도 새 옷을 입고 할아버지 옆에 섰죠. 건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회복지 담당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 동욱이를 비롯한 아이들이 서 있었어요. 민재는 아이들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수진이가 민재를 보고 손을 흔들었고 동욱이는 달려와 민재를 껴안았어요. 아이들은 모두 건강해 보였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한도연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고 한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집입니다. 제게는 소중한 딸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잘못으로 딸을 잃었고 그 후에는 평생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한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게 선물을 남겼습니다. 바로 손자예요. 그 아이를 통해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도연은 민재를 불러 옆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곳은 내 엄마의 이름을 딴 집이란다. 이제 너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게 만들고 싶었어. 민재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도연은 현판을 가린 천을 잡아당겼어요. 천이 떨어지며 아름다운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지연의 집. 햇빛을 받은 현판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한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연이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개원식이 끝나고 아이들은 새 집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거실, 따뜻한 방들, 책으로 가득한 도서관,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정원까지. 아이들은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어요. 한도연은 정원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수진이, 동욱이와 함께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고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같았습니다. 최은정이 한도연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회장님, 지연 양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으면 좋겠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이 아이들에게라도 갚고 싶었어.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최은정의 말에 한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도연은 지갑을 꺼내 펼쳤어요. 그 안에는 여전히 지연이의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주머니에서 새로운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바로 민재의 사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찍은 사진으로 민재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한도연은 조심스럽게 민재의 사진을 지연이의 사진 옆에 끼웠습니다. 두 사진이 나란히 놓이니 웃는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한도연은 두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내 아들 잘 키울게. 그리고 이 아이들도 모두 내 자식처럼 돌볼 거야.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란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마치 지연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도연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어요. 할아버지, 민재가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지만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같이 놀아요. 한도연은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래, 가자꾸나. 한도연은 민재의 손을 잡고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은 한도연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한도연도 아이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피보다 강한 건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지연이와 맺었던 부녀의 연, 그것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 연은 민재를 통해 이어졌고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할아버지, 저기 봐요. 별이 뜨고 있어요. 민재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첫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저 별 중 하나가 내 엄마일 거야. 우리를 보고 계실 거란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한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고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한도연은 민재와 함께 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연아, 고맙다. 내가 준 이 소중한 선물. 평생 잘 지킬게. 그리고 내 사랑을 세상에 전할게. 지연의 집에서는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창문을 통해 새어나왔고 따뜻한 저녁 식사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어요. 한도영과 민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사랑이 깃든 진짜 집이었고 희망이 자라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도현, 민재, 그리고 지연의 집 아이들의 이야기.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였고 무엇보다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